네, 안녕하세요. 말랑카우TV의 말랑카우입니다. 오늘 저희의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세 가지 컨텐츠 중에 월요일에는 저희가 9시 코인 뉴스, 그리고 올인원 차트, 그리고 오늘의 코인 이 세 가지 컨텐츠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9시 뉴스랑 차트 리뷰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진행할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에어드랍 또는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컨텐츠 끝난 이후에도 잠시 남아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컨텐츠 9시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전해드릴 뉴스인데요. 기사 제목은 그라운드X 블록체인 기술 전문 포럼 개최라는 기사입니다. 카카오톡의 블록체인 자회사죠.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오늘 7월 20일부터 21일 약 이틀간 제주도 카카오 본사에서 블록체인 기술 포럼 TXGX 2018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기술 중심 행사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확장성, 그리고 저장 공간, 그리고 개인정보,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등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합니다. 네, 이 뉴스를 보기 전에 실제로 이 포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TXGX 행사의 행사 포럼인데, 여기 잘 보시면 실제 행사는 제주도에 있는 카카오톡 본사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오아시스 랩스, 그리고 진리카, 그리고 ORBS,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 상장에서 펌핑이 좀 있었던 코크체인, 그리고 치안 네트워크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엘프, 이렇게 해외에 기술적으로 두각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국내에는 눈에 띄게 람보다 256이라는 업체와 그라운드X가 참가를 합니다. 256 람보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만든 블록체인 연구소이거든요. 그리고 그라운드X의 CEO인 제이슨 한님은 이 포럼을 개최하는 그라운드X의 대표자이십니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포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국내에서도 이런 지금 해외에 있는 이런 코인들이 너무 기술적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토론하고 좀 좋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전해드릴 뉴스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오는 10일 시행, 국내 시장 경제력 강화 기대라는 기사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오늘 10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 동안 실시한 은행권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한 것인데요. 현장 점검을 받은 은행은 농협, 국민,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비직금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해외 암호화폐 취급소 목록 공유, 그리고 거래 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 거절 사유 추가 등이 있는데요. 당초에 직금 계좌만이 강화된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금 계좌와 비직금 계좌가 있는데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입금을 받기 위한 직금 계좌가 있고요. 이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운영비, 그리고 약간 내부의 어떤 행사 이벤트 등에 사용하는 이런 비직금 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이용자 자금을 직금 계좌로 유치한 다음에 다른 금융사에 개설한 비직금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서 이런 방침이 수정한 것으로 보여요. 또 조세 파탈을 막기 위해서 개별 금융사가 파악 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다른 금융사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거래 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 거절 사유 추가 등이 있는데, 금융사가 취급업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거래 거절을 통보할 경우에 이제 지체 없이 거래 종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융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해도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종료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같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시한과 동일하게 즉시 거래 종료를 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 7월 2일이죠. 7월 2일 날 중국 관련 뉴스 중에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월렛을 특허 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월렛을 사용하게 되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제가 기사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런 자금 세탁 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중앙은행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각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규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결국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어요. 자, 다음 기사는 국가대표 포인트 OK 캐시백 암호화폐 전환 검토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SK그룹이 운영하는 한국 대표 마일리지 포인트 OK 캐시백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OK 캐시백이 운영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플래닛 관계자는 이 매체한테 OK 캐시백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OKX 프로젝트가 최근 임원 보고를 거쳤고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OK 캐시백은 현재 가입자가 약 한 3,500만 명 정도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고객 보상 포인트인데 대부분 국내 이제 주요 소매 업체들 또는 가맹점을 포섭해서 SK그룹과 관계없는 업체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서비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긴 것들은 모두 읽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생략한 부분이 좀 있지만 기사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ICO를 통한 자금 모집이나 거래소 상장 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요. 이미 고객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포인트 결제 말고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론칭했다는 국내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간편 결제 더드림페이 수수료 0.5%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핀테크 전문기업 드림리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 시스템 더드림페이를 지난해 론칭했다라고 합니다. 더드림페이는 삼성, 카카오, 알리, 위챗페이와 같이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 연동돼서 일상생활 속에서 암호화폐를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더드림페이 앱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기능이 있어서 암호화폐로 세계 주요 암호화폐와 교환 거래가 가능하고 또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뒤에 수수료도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2.5%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공격적으로 나왔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도 0.6%예요. 근데 이 더드림페이는 수수료가 0.5%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굉장히 수수료 면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제가 이 코인을 보면 근데 이 결제 서비스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펀디엑스가 생각이 나요. 펀디엑스는 여러분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했던 코인이죠. 지금 코인레일 해킹 관련 어떤 이슈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은 조정을 못 받고 있지만 이 서비스만 보면 어떻게 보면 펀디엑스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드림페이 기사 중에 또 일반 카드사나 PG사를 통해서 결제된 금액이 실제 입금되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일주일 정도 원래 걸렸었는데 이 더드림페이는 결제 다음날 바로 정산 및 송금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가맹점 입장에서도 일반 카드사처럼 어떤 가입비 또는 펀디엑스처럼 결제 시스템을 위한 기기 도입 비용 또 관리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담이 적고 현금 회전이 빨라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기사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뉴스는 아니고 제가 스팀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이슈되고 있는 글을 가져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 수수료가 미쳐 날뛰고 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 전부터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엄청 뛰었죠. 네트워크 내에서 트랜잭션 수가 많아졌거나 아니면 거래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인데 갑자기 이렇게 수수료가 몇 배나 뛰는 일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과거에 이런 인기 있는 ICO가 진행될 때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는 분석 글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더스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스캔에도 그 현재 트랜지션 P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원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주 원인으로 파악되는 게 바로 이 F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F코인 거래소가 최근에 핫한 거래소이자 커뮤니티인데요. 실제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F코인 거래소가 내세우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투명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 두 번째가 F코인 토큰을 이용한 의사결정을, 그리고 세 번째가 거래소 수익의 최대 80%를 이 FT 토큰을 소지자한테 상환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거래소들에도 이런 게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이 FT 거래소만의 이 마이닝 기법 때문에 그래요. 트랜스피 마이닝이라는 거래식 채굴이라는 FT 채굴 방식 때문인데,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래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고, 본인이 낸 거래 수수료는 FT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포텐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거래소에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F코인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GPM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읽어보면 GPM, Growth Project Market이라는 건데요. 이게 파고들면 신생 코인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마켓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키우는 거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 경쟁을 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먼저 여기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얘네가 제공하는 지원서 폼을 작성하고, 얘네가 주어진 어떤 특정 규칙만 만족하면 바로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상장한 코인 중에 얘네가 이 토큰 있죠. 이 토큰을 예치해둔 계좌의 수의 총합에 따라 랭킹이 정해지는데, 이 지원서로 제출된 토큰 중에 상위 20여 개의 토큰이 첫 번째 상장 자격이 주어지고요. 각 데이에 상위 5개의 토큰이 상장됩니다. 이런 상장 규칙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본인들의 토큰을 지금 막 뿌려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본인의 토큰을 예치시킨 계좌의 수가 많을수록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을 보유한 사람의 그 계좌 수가 여기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큰을 뿌리는 과정에서 이 가스비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자기의 계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높은 가스 수수료를 내면서 이더리움의 전송을 그 사용자한테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높은 거래를 먼저 처리하는 이더리움의 특성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평소대로 수수료를 지불하던 일반 트랜잭션들은 오랫동안 펜딩이 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에 그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가 런칭 예정이라는 기사를 읽었었는데, 그 거래소도 BSC 토큰을 발행해서 뭐 거래소의 수익의 약 50%를 BSC 보유자에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스타트업 거래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뉴스 중에 이런 뉴스에 제가 매체 인터뷰를 들었는데, 바이낸스 CEO인 창생짜오가 이런 생태계를 가진 거래소들은 분명히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래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를 보실게요. 다음 뉴스는 모 회계 컨설팅 매달 ICO 100개씩 쏟아져 총 137억 달러 규모다 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 회계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라는 PwC가 ICO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7월 2일 CCM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 암호화폐 공개 전략적 전망은 ICO의 국제적 그리고 지속적인 증가와 인기를 조명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쿠퍼스 PwC 전략팀에 있는 블록체인 EME의 다니엘 다이머스라는 수석이 약세 시장에도 ICO 활동이 2018년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올해 첫 5개월 동안 537건의 ICO가 실시됐으며 총 137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전의 모든 ICO를 합친 금액보다 큰 규모라고 해요. 실제로 2018년 1월인가요? 2018년 1월부터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불안정한 장세에 맞서 ICO로 투자 전략을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물론 했었고요. 2017년에는 이런 좋은 로드맵을 가진 어떤 ICO 업체가 높은 평가와 가치를 가지기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미 개발되어 오고 있었던 어떤 코인이 결실을 맺으면서 더욱더 가치 상승을 이루는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리버스 ICO 관련해서도 기사가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시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게요. 이 뉴스랑 전에 뉴스랑 좀 이어지죠. 죽은 코인 천여종 달해 스캔 코인 경고음이라는 기사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상 유통을 멈춘 죽은 코인이 천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예요. 1월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정보업체 데드코인.com 코인옵시에 따르면 올해 각각 830종 그리고 247종의 암호화폐가 생명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코인으로 분류된 사례는 시장 유통이 멈춘 경우, 그리고 스캠으로 적발된 경우, 그리고 웹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그리고 노드가 없는 경우, 월렛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이런 스캔 코인을 리스팅해주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deadcoins.com이라는 이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스캠이라고 분류된 카테고리 분류된 코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투자하신 코인 중에 스캠으로 분류된 코인은 없는지 여기 그 서치 엔트리에 검색하시고 서치를 하시면 그 코인이 어떤 분류로 나와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스캠이 아니어도 약간 어떤 내부 문제 때문에 개발을 잠깐 멈췄던 그런 코인들도 스캠으로 분류는 해놨더라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리라 믿고 이런 뉴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 중국의 알리바바 블록체인으로 국제 결제 속도 개선 그리고 기술 특허 출원이라는 기사인데 이런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블록체인으로 국제 결제 처리 속도를 개선한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기사예요. 29일 이 매체에 따르면 코인데스크 보도 토큰포스트에서 제가 참여했는데 인터뷰는 코인데스크에서 했나봐요. 근데 알리바바가 블록체인 내 잔고 조정 시스템 및 해결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내용을 읽어보면 해당 기술은 여러 곳에 위치한 제3 결제 대금 업체들 및 금융 파트너들이 서로 다른 노드로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각각의 노드는 사용자 계좌의 원장을 유지 및 관리한다. 사용자의 계좌 내역은 제3 결제 대금 업체들의 모바일 월렛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개념인데 이 개념보다는 이 중국의 알리바바가 알리바바의 회장이 마인 회장이 있어요. 중국의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은 혁신 기술이 확실하다. 다만 나는 비트코인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블록체인 혁신 기술이라고 해놓고 알리바바에서 특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는데 이런 알리바바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쪽에 어떤 특허를 내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주요 은행 규제기관 39곳 R3 코다 블록체인 기반 KYC 앱 도입이라는 기사인데요. 전세계 주요 은행 및 규제기관 39곳이 R3의 코다 블록체인 블록뱅을 활용한 KYC 앱을 시범 활용한다고 밝혔어요. 이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 그룹과 애한거래 전문은행 도이체뱅크 등 주요 은행 및 규제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전의 45개의 노드를 활용한 고객 알기 제도 앱으로 19개국에서 300건의 거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R3는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리플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는 그런 업체인데 R3는 어찌됐든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KYC 앱을 도입한다는 기사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이 리플 간에 서로 옛날에 둘이 기술적인 파트너를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리플의 발행량의 약 10% 정도를 한 55억 개 정도 되죠. 달하는 리플을 양도받기로 했었는데 양도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건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리플사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R3 측이 먼저 계약서 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됐다고 하면서 리플을 주는 데걸 어떤 은행과 협약 체결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안 도와줘서 계약을 파기한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골드만삭스와 JP 모건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그 금융기관이 R3에서 탈퇴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R3가 이런 KCI를 도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들 한 번씩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노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은 AWS, 아마존에 있는 AWS가 가장 크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저도 사용해 봤고 아마존 사용해 봤는데, 제가 도입을 하면서 신기했던 게 AWS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시스템에 어떤 걸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컨설팅 뭐 업체나 거기에 있는 매니저들이 저희한테 어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 받은 거를 마이크로 애저가 그거보다 더 싸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엄청 싸게 막 가격을 막 후려치더라고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한 세계에서 하는 자리는 한 2위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뭐 싸게 줬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여담이고요.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토큰스카이 도쿄 팡파르가 개최되네요. 아시아 뭐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모르겠지만 2018 토큰스카이 도쿄가 7월 4일부터 이틀간 도쿄의 벨사르 시오도메에서 개최된다. 이 컨퍼런스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 및 종사자 약 5천여 명이 참석하고 120여 개 이상의 전시 부스, 150여 명의 스피커가 참여한다. 규모를 보면 뭐 최대인 것 같긴 해요. 이 컨퍼런스가 전 세계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기술적인 컨퍼런스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업체끼리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동일한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 이런 코인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 뭐 제가 적어놓지 못했지만 밑에 기사를 읽어보면 가상화폐 CEO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스 ICO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7월 4일에는 아소비모의 카츠노리 콘도 대표이사가 직접 아소비모의 리버스 ICO 사례 및 프리세일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해요. 아소비모는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게임을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의 대기업 분류의 게임 회사인데 그분이 여기 스피커로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전달드린 마지막 뉴스인데 테조스 베타넷 출시라는 기사입니다. 테조스가 작년에 3세대 코인으로 가장 각광받던 세 가지 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에이다, 두 번째가 이오스, 세 번째가 테조스인데 이 테조스가 베타 네트워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테조스 재단은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베타넷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제네시스 블록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블록을 뜻합니다. 이 재단은 지난 1년간 알파넷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고 이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실제로 운영하며 테스트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었다라면서 이 출시 배경을 밝혔다고 해요. 그만큼 작년에는 테조스가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던 3세대 코인 중에 제가 알기론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코인, 테조스 코인이 내부 운영 정책 때문에 약간 횡령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밀리고 뭐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실망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 히트BTC 거래소에서 이 코인이 지금 프리런칭으로 올라와서 실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이루어왔었는데 최근에 이 테조스를 베타 출시하면서 거래를 재개하겠다는 거래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바로 이 거래소입니다. 게이트.io에서 이 테조스 베타넷 입출금 및 거래 개통 공지를 오늘 올렸거든요. 아마도 여기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게이트.io 그래도 꽤 큰 거래소니까 가격 상승을 좀 이뤘겠구나 싶어서 제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 전부터 계속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테조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작년은 좋게 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테조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주시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전달드릴 컨텐츠 9시 코인 뉴스를 마치겠고요. 저희가 차트 리뷰, 두 번째 컨텐츠인 차트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 더 보는 지표가 있어요. 바로 이 비트코인 거래량 지표입니다. 상위 탑5 거래소 비트코인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오늘과 내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의 차이, 이런 걸 보시면 실제로 거래량이 얼마나 늘고 실제로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방송이 뭐 하루 하는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평일 동안 주 5일 진행하는 방송이니까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와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아프리카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귀찮으시겠지만 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니면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 비트플라이어 거래소죠. 지금 현재 비트C 거래 상위 1등인데 이 거래소가 1번 거래소예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BTC는 27만 9,592 BTC로 어제보다 7월 2일 기준이나 7월 3일 기준입니다. 어제보다 약 7만 BTC가 늘었어요.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 어제자 2위였던 바이낸스가 3위로 밀려나고 OKX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은 25만 6,399로 OKX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소폭 올랐지만 OKX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24만 9천 BTC를 지금 거래하고 있고요. 빗썸이 아무래도 올라왔는데 빗썸이 거의 세계 거의 30위권으로 밀려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4위로 올라온 이유가 아시겠지만 지금 해킹 관련 문제 때문에 거래소 수수료를 무료로 지금 쿠폰을 뿌리고 있죠. 그런데도 1등을 하지 못하고 4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5위는 여전히 후오비가 지키고 있고 거래량이 어제 대비 4만 BTC가 오른 13만 877 BTC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전달드릴 9시 코인 뉴스는 마치겠고요. 차트 리뷰를 진행해 주실 말랑카우TV의 블랙카우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랑카우TV의 차트 리뷰를 맡은 블랙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차트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럼 바로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국내 트레이더 캘린더님의 한번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캘린더님의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어제 저희 방송할 때 장대 양봉이 하나 크게 올라오면서 이 중기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추세선을 지났을 때 다시 떨어진다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4시간봉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볼 건데요. 이 4시간봉 볼린저 밴드에서 보통 볼린저 밴드가 상한 하단 한 개씩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준 편차를 곱하기 2를 한 볼린저 밴드 상단에 하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곱하기 1을 한 볼린저 밴드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볼린저 밴드 상단 2개, 하단 2개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2짜리 상단 볼린저 밴드를 뚫지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밴드 폭이 좁아지고 표준 편차 1짜리 요 상단 볼린저 밴드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선이 65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RSI 지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RSI 지표란 뭐냐면요, 추세 강도를 일단 나타낸 지표인데 과거의 상승이나 아니면은 하락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수치가 만약에 30보다 RSI 지표가 위치되면은 그러면 이제 과매도로 볼 수 있고 70보다 위면은 과매수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과매수나 과매도를 보고서 매매를 결정하는데 참고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은 이 중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어요. 일단 벗어났고 4시간 봉으로는 EMA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래서 참 좋은 신호인데, 네, 일단 RSI 지표가 과매수인 것도 보고 아직 장기 추세선이라고 해서 2017년 10월부터 이런 식으로 장기 추세선이 있는데, 이 장기 추세선을 전에도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추락해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장기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한 점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헥트님의 리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헥트님은 계단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1파동, 2파동, 3파동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일단 이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는 항상 일자로 쭉 떨어지거나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3파동, 5파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락할 때는 1파동, 하락, 2파동, 반등, 3파동, 하락, 4파동, 반등, 5파동, 하락,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똑같죠. 1파동, 2파동, 3파동, 이제 3파동인 지금 구간인데, 그렇게 돼서 다음 3파동이, 이번 3파동이 이제 보통 3파동에서는 1파동에 1.618배, 그러니까 네, 요 정도죠. 네,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강세 시장이면은 한 2.618, 3.618 여기까지 열어둘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결국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3파동 후에 4파동 살짝 조정하고 그 다음 5파동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탐프로 트레이더 분의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랑 좀 상황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예측한 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지레벨 같은 경우는 이 지지레벨이 있었죠. 어제 6170에서 6280 정도. 네, 여기서 지지를 받고 꾸준하게 상승 중이다.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6800에서 한 6900 정도, 이 정도 사이가 될 거며, 목표가는 좀 아무래도 단기적인 목표가다 보니까 이게 좀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하기 바란다.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텍사스 웨스트 캐피탈이라는 해외 트레이더 분의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6시간 봉으로 강력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이 2달간의 하락 추세를 이 양봉 하나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100달러, 이 7,100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계속 형성하면서, 아까 엘리어트 파동이랑 같죠? 네, 그렇게 형성하면서 강세를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RSI 지표가 좀 어떻게 변하는지, 네,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좀 약간 지금 과매수 구간이니까 RSI 지표를 한번 살펴보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OBV가 있어요. 이 OBV는 뭐냐면은 거래량을 이용해서 현재 시장이 매집 단계인지 아니면 분산 단계인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지표인데, 가격이 만약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지표가 OBV가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만간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OBV 지표가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만간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OBV가 횡보를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하락하게 되면은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은 61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라.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분의 의견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은 장대양봉 한번, 여기서 한번 하고 횡보했다가 한 번 더 나왔죠. 네, 그래서 상승세로 전환된 거는 얼추 맞는데,
대부분 6,800 정도까지는 일단 안전하게 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6,800 정도에서 이제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뚫을지 말지 거기가 이제 관건이다 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다만 이 이후의 의견이 좀 갈리죠. 그리고 추세선도 이평선, RSI 뭐 이런 지표들은 도움을 줄 뿐이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 지금 매매를 하실 분이 계시면은 엘리어트 4파동 때 지금 1, 2, 3파동 중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4파동이 조정이 오면은 그때 눌림목 때 그때 매수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역헤드 숄더 오른 어깨가 나올 수도 있죠. 아직 역헤드 숄더가 완전 실패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왼 어깨, 이쪽이 왼 어깨였죠. 그 다음에 머리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 어깨가 나오게 되면은 그 오른 어깨 이렇게 기억자 눌렸을 때 그때 매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총 이렇게 4분의 차트 리뷰와 제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미흡하지만 네,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 리뷰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전해드릴 컨텐츠는 모두 마치겠고요. 이 컨텐츠 끝나고 방송이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한 5분 뒤에 컨텐츠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수요일날 진행 컨텐츠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많은 시청자분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컨텐츠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에어드랍이나 그런 뭐 퀵뷰나 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뭐 코인으로 된 티셔츠나 이런 선물을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해 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두 번째 컨텐츠 두 번째 방송 모두 마치고요. 5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